세계가 찾고 있는 그 비밀의 열쇠를 대한민국이 품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정찰기의 스크린이 붉은 경고음과 함께 깜빡였습니다. 거대한 유라시아 대륙이 끝나고 태평양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한반도였습니다. 수백 년간 열강들이 그 땅을 탐냈고 수천 년의 역사가 그 위를 흘러갔습니다. 전쟁터이자 문명의 교차로였던 대한민국.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작은 반도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물리쳤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0번이 넘습니다. 1000번입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 수많은 전쟁의 진짜 목적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기록들. 오늘 그 잊혀진 진실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시작하기 전에 잠깐 1초면 충분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은 완충지대일 뿐입니다. 런던 본부의 그 말이 제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봤거든요. DMZ 상공에서 본 그 풍경은 완충이 아니라 축이었습니다. 세계가 감춘 진실 말입니다. 저는 알렉산더 리드입니다. 영국 해군 정보장교로 8년, 나토 해양안보 전략자문으로 7년, 그리고 UN 해양안보위원회 선임연구관으로 10년을 보냈죠. 총 25년간 세계의 바다와 전략 요충지를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태평양 회랑지도 갱신을 위해 한국 DMZ 상공을 정찰 비행하던 중이었어요. 폭풍이 몰아치는 악천후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던 제가 깜짝 놀랐죠. 이게 뭔가요? 조종사에게 물었습니다. 산맥과 강이 완벽한 방패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자연지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설계한 것 같았어요. 저기 보이는 산맥 라인 좀 보세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북한산에서 시작된 능선이 구불구불 이어지면서 완벽한 삼중 방어선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강이 그 사이를 흘러가며 천연해자 역할을 하고 있었죠. 25년간 세계 곳곳의 전략 요충지를 봐왔지만 이런 완벽한 구조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제 직감이 그렇게 말했어요. 급히 데이터를 수집해서 런던 본부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차갑더군요. 리드, 한국은 그냥 전략적 완충지대일 뿐이야. 너무 과장하지 마. 상급자의 말이었습니다. 25년간 몸담은 기관에서 처음 느끼는 모욕감이었어요. 제가 본 건 분명히 뭔가 다른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지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죠. 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기득권의 편견이라는 벽 앞에서 진실은 힘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보겠다고 말입니다. 기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DMZ 남측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다시 한번 정밀 촬영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반도는 방패가 아니라 축이다. 산맥과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에서 완벽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방어선이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심축이었어요. 현지 연구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었는데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생님, 우린 지켜내는데 익숙합니다. 그 한 문장이 제 가슴을 쳤어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생존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저는 급히 위성 지도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과거 고구려 성곽선과 현대 군사분계선을 겹쳐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95%가 일치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리가 없다. 수천 년의 설계가 이어져 내려온 거였어요. 방어의 DNA라고 할까요? 한반도는 태생부터 이 지역의 균형을 지키는 역할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완충지대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진짜 의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일부러 감추고 있는 거였죠. 축은 존재한다. 단지 세계가 눈을 감았을 뿐이다. 저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지도의 중심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항공편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도시가 아니라 요새형 생명체였다. 한강이 도시를 감싸고 흐르고
북한산과 남산이 자연 성벽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25년간 세계 곳곳의 도시를 봐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천연 요새는 처음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했어요. 고대 문헌을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삼국사기를 펼쳐보던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서관 사서분께 물어봤어요. 고대 방진 형태가 현대 서울의 도시 구조와 거의 똑같았거든요. 우연일 리가 없었죠. 선생님, 우리 조상들이 정말 똑똑하셨나 봅니다. 사서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의 발전은 우연이 아니라 지리적 설계의 계승이었던 겁니다. 다음 날 위성통신망과 전력망 자료를 구해서 분석해봤습니다.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현대의 모든 인프라가 군사방어선과 정확히 겹쳐져 있었거든요. 지형이 기술을 인도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산맥과 강줄기를 따라 케이블이 설치되고 방어 요충지마다 주요 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었어요. 현지 통신 엔지니어 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왜 케이블을 이런 식으로 설치하셨나요? 제가 지도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거든요. 산이 막아주니까 외부 충격에도 강하고요. 그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엄청난 깨달음이었어요. 지형의 보호를 받으며 기술이 발달한 거였거든요. 저녁에 한강 다리를 걸어가면서 흘러가는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강물 위로 반사되는 도시의 조명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혈관 같았어요. 이 강은 흐르지만 국가는 멈추지 않는다.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분석가였던 제 마음에 처음으로 경외감이 스며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지리학이 아니라 문명의 이야기였거든요. 한강변 벤치에 앉아서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고구려부터 시작된 방어 철학이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왔어요. 건물의 배치, 도로의 설계, 심지어 지하철 노선까지도 모두 방어 논리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1000년 전의 선이 지금도 살아있다. 저는 그렇게 노트에 적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일상 속에 조상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전체를 내려다봤습니다.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진법처럼 보였어요. 강이 해자 역할을 하고 산이 성벽이 되고 그 안에서 1000만 명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지형을 따라 자라났다. 제가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말했어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다시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니 한국의 독특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이렇게 완벽한 자연 방어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없었거든요. 세계는 이 축을 잊었다. 나는 다시 그릴 것이다. 저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다짐했습니다. 한국의 전략지도 복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한강의 불빛은 데이터보다 정확한 국가의 맥박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맥박 속에서 저는 진짜 한국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지도의 여백이 아니라 핵심 문장이었어요. DMZ 현장에 직접 들어갈 허가를 받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책상 위 지도가 아니라 실제 땅에서 느끼는 게 뭔지 말입니다. 새벽 5시 군용 지프를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이었어요. 동행한 한국군 장교분이 저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여기서 보시면 다를 겁니다. 그분의 말톤에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마치 뭔가 특별한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거든요. 관찰 지역에 도착해서 망원경으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구불구불한 산 능선이 완벽한 삼중 방어선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이건 천연의 전술서다. 제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첫 번째 능선, 두 번째 능선, 세 번째 능선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수백 년간 전쟁을 치르며 완성된 교과서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형이 가능한 거죠? 제가 옆에 서 있던 장교분께 물어봤어요. 우린 싸우지 않아도 지형이 싸워줍니다. 그분이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치듯 울렸어요.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깊은 철학이 담긴 말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장교분들과 함께 야전 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용이 놀라웠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중령분이 저에게 물어보시더군요. 방어를 위해서 아닌가요? 제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연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분의 답변이 의외였어요. 방어가 아니라 연결이라니 무슨 뜻인지 궁금했거든요. 과거엔 전선이었지만 지금은 다리가 될 자리거든요. 또 다른 장교분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분단선이 언젠가는 통합의 축이 될 거라는 얘기였어요. 오후에는 판문점 근처 전망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남북이 마주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반도 전체의 지형적 특성이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전선이 사라지면 연결이 전장이 된다. 저는 그 순간 깊은 통찰을 얻었어요. 냉전의 완충지대가 이제는 공급망의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세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런던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작성한 논문 초고가 유출됐다는 거였습니다. 리드, 자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닌가? 지역주의적 편견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상급자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론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비판이 나온다는 건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임진강변을 걸으면서 현지 주민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습니다. 80대로 보이시는 분이셨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평생 사셨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여기가 우리 땅이니까요. 떠날 이유가 없죠. 그분의 담담한 말씀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거창한 전략이나 이론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다는 것. 그게 진짜 힘이었거든요. 할아버지, 무서우시지 않나요? 여기가 분단선 바로 아래인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무서워할 게 뭐 있나요? 우린 지켜냈잖아요. 그분이 강물을 바라보며 말씀하시더군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생존이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였거든요. 강변에서 돌아오는 길에 젊은 기술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통신기지국을 점검하러 온 분이었어요. 이 시설들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오래됐죠. 근데 신기한 게 여기 설치하면 전파가 제일 잘 잡혀요. 그분의 설명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형적 특성상 통신에 최적화된 위치였던 겁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DMZ는 단순한 분단선이 아니었어요. 한반도의 척추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들은 요새를 지킨 게 아니라 존재를 지켜냈다. 저는 그날 밤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 장교들의 철학, 기술자의 경험담이 모두 하나로 연결됐어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진짜 한국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그들은 싸우지 않으면서도 이겼고 방어하지 않으면서도 지켜냈어요. 그 비밀이 바로 이 땅의 지형적 축복에 있었던 겁니다. 세계는 여전히 완충을 얘기했지만 저는 기적의 설계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의 주인공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도 깨달았어요. 그들의 일상은 전투보다 강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UN 해양보안국 시절 접근했던 기밀 데이터베이스가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 놓친 게 있었어요. 깊은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옛날 자료들을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발견한 게 핵심 해상 회랑이라는 파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 동해, 서해, 대한해협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거든요. 전략 통제 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개된 보고서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공개된 UN 해양 보고서들을 모두 찾아봤어요. 역시나 그 좌표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왜 지도에서 이 좌표를 지웠지?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모든 강대국이 이 지점을 알고 있었는데 공개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뭔가 의도적으로 감춰진 게 분명했어요. 도서관 열람실에서 만난 해양학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혹시 한반도 주변 해역이 군사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아, 그거야 당연하죠. 여기가 태평양으로 나가는 관문이니까요. 교수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잠시 생각하시더군요. 글쎄요. 아마 너무 당연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면 교수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으시지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부산항으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직접 현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차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지도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항구를 둘러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하루에도 수백 척의 배들이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화물선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아시아의 관문이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항만관리소 직원분과 얘기를 나누다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기 지나가는 배들이 하루에 몇 척이나 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웃으며 대답하시더군요. 셀 수도 없어요. 여기 안 거쳐가는 배가 없거든요.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무조건 이쪽을 지나야 하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번쩍했어요. 한반도가 단순한 반도가 아니라 거대한 교차로였던 겁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런던 본부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쓴 논문 초고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였어요. 리드, 자네 요즘 너무 감정적으로 연구하는 거 아닌가? 부국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떤 부분이 감정적입니까? 제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어. 그냥 작은 완충지대일 뿐이야.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반응이 나왔어요. 완충? 그건 중심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25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한순간에 깨지는 소리였지만 상관없었거든요. 그날 밤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기득권의 시각으로는 진실을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독립연구자로서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몇 주 동안 고대 항로, 냉전시대 항로, 현대 물류망을 모두 겹쳐서 분석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겹의 선이 한 지점에서 정확히 교차했거든요. 부산, 인천, 대한해협. 저는 지도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었어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지정학적 중심점이었습니다. 인천항도 직접 가봤습니다. 거기서 만난 베테랑 선장님께서 인상 깊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이, 여기가 왜 중요한지 아나? 선장님이 바다를 가리키며 물어보셨어요. 항구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순진하게 대답했더니 선장님이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아니야. 여기는 시간을 지배하는 곳이야. 시간을 지배한다고요? 바람과 조류를 읽으면 시간을 앞서갈 수 있어. 그리고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바다를 지배하는 거야. 선장님의 말씀이 깊게 와닿았어요. 한반도는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겁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연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반도는 늘 중간에 있었다. 하지만 중간이 아니라 세상의 회전축이었다. 저는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들이 지운 건 좌표가 아니라 진실이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기억하고 있었고 이제 그 기억을 되살릴 때가 온 겁니다. 완충이라고 부를 때마다 저는 중심을 봤습니다. 이 작은 반도가 거대한 균형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새벽 5시 북한산 등산로에 섰습니다. 한국군 안내로 DMZ 남단 고지대를 관측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거든요. 안개가 자욱한 이른 아침이었어요. 선생님, 저기 보이는 능선들 좀 보세요. 동행한 대위님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안개 속에서 겹겹이 드러나는 산맥들이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요새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다.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산맥과 강줄기와 도시가 완벽하게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 같았거든요. 25년간 세계 곳곳을 다녀봤지만 이런 완벽한 조화는 처음이었습니다.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서 지형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첫 번째 능선, 두 번째 능선, 세 번째 능선이 각각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이 성벽, 강이 해자, 도시가 심장이군요. 제가 중얼거렸더니 대위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정말 똑똑하셨어요. 대위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건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의 결과물이었거든요. 정상 근처에 도착해서 망원경으로 사방을 둘러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서울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는데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방어 진영을 이루고 있었거든요. 지형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산맥이 말하고 강이 대답하고 도시가 화답하는 그런 대화 같았거든요. 하산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역사학자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고구려, 고려, 조선의 전쟁사를 연구하시는 분이었어요. 교수님, 한반도가 역사상 침입을 많이 받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맞습니다. 약 900번 정도 되죠. 교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900번이라니 엄청난 숫자였어요. 그런데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요? 제가 다시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그들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다음 전쟁을 준비했을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어요. 패배가 아니라 준비의 역사였던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형 때문입니다. 이 땅 자체가 천연 요새거든요. 교수님이 주변 산들을 둘러보며 설명해 주셨어요. 침입자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완전히 점령하기는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거였어요. 그날 오후 임진강변을 걸으면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학문적 분석을 넘어서 감정적 경외심이 솟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방어한 게 아니다. 살아낸 것이다. 저는 강변에 앉아서 일기장에 그렇게 적었어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지켜낸 거였거든요. 강변에서 낚시하고 계시던 할아버지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오래 사셨나요? 70년 넘게 살았지. 할아버지의 담담한 대답이었어요. 전쟁도 겪으셨겠네요. 그럼 한국전쟁도 겪었고 말이야. 무서우셨을 텐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시더군요. 무서울 게 뭐 있나? 우리가 이겼잖아.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였거든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고 있는데 또 다른 깨달음이 왔어요. 산맥은 방어가 아니라 기억이었다. 벽화 속 산들이 지금의 북한산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산, 같은 강, 같은 방어 논리였어요. 박물관 큐레이터분께 여쭤봤습니다. 이 벽화들이 실제 지형과 일치하나요? 네, 놀랍도록 정확해요. 고구려 사람들이 지형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큐레이터분의 설명이었어요. 지도 위의 선이 아니라 인간의 맥박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북한산 정상에서 불어온 바람을 기억하며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900번의 침입, 900번의 생존.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산은 여전히 지킨다. 인간의 시간보다 오래, 국가의 숨결보다 깊게. 저는 창밖 북한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산이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한국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역대 전쟁사를 쭉 훑어보니 하나의 패턴이 보였어요. 외침이 있을 때마다 산과 강이 방패가 되어줬고 그 덕분에 나라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는 군사 지도를 본 게 아니다. 문명의 심전도를 본 것이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한반도는 단순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명의 증거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의식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일상 하나하나가 이 위대한 땅의 축복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지구의 방패이자 인류의 거울이었습니다. 2년간의 독립 연구를 마치고 뉴욕 유엔 본부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한 장의 발표 자료만 들어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감춰진 축 한국이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9층 회의실로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년 전 그 자리에서 조롱당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리드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독일 대표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정중한 톤이었어요. 예전의 냉소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여드릴 것은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진실을 제출하겠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자 첫 번째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지도였어요. 그 다음 냉전기 지도, 마지막으로 현대 물류망 지도가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세 개의 시대, 세 개의 지도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각각의 축선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축은 하나입니다. 세 지도의 축선이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 회의실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문명의 패턴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리드 박사, 정말 놀랍군요. 이런 연관성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완충을 보았다면 이제는 축을 봐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현재 세계 해상 물동량의 60%가 한반도 주변을 지나간다는 데이터였거든요. 일본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 말과 함께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엔 몇 명이었다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미소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축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증명한 것뿐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 항구 너머로 대서양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 바다 건너편에 한반도가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승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깊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2년간의 외로운 연구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진실을 발견한 그 땅으로 말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한국이요. 아, 한국 좋은 나라죠. 요즘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운전기사의 말이었어요.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기술도 좋고 문화도 멋있고. 근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 중심 같은 거요. 운전기사도 느끼고 있었어요. 한국이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다가 분노를 거쳐 탐구로, 그리고 경외와 확신으로 이어졌어요. 마지막엔 깊은 성찰에 도달했습니다. 우린 완충을 보았지만 리드는 축을 보았다. 회의실에서 들었던 독일 대표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 말이 모든 걸 요약해주고 있었거든요. 기내에서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한때 이 땅을 작다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중심이라 부른다. 창밖으로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 바다 너머에 있는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됐거든요. 세계의 지도는 틀렸다. 그러나 땅은 거짓을 모른다. 저는 연구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진실은 데이터보다 오래 살아남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달라고 방송했습니다. 곧 인천에 도착한다는 얘기였어요.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 나는 지도로 돌아간다. 그곳이 내 진실이다. 2년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될 거였어요. 이번엔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으로서 돌아가는 거였거든요. 이 땅은 여전히 숨쉬고 있었고 그 숨결은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 해협 인근에서 글로벌 해상망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각국의 수출선들이 멈춰서고 있다는 속보였습니다. 공항 대기실 텔레비전에서 CNN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태평양의 축이 멈췄습니다. 앵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모두 보게 될 것이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진짜 중요성을 깨닫게 될 순간이 온 거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리드 박사님,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무총장 비서실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K축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번엔 데이터가 아니라 진실을 제출하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다음 날 유엔 화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글로벌 공급망이 마비되면서 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그토록 숨기려 했던 중심이 이제 지구 자체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최신 위성망 데이터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 주변 해류, 항공, 통신 회선이 세계 4대 네트워크의 중심축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리적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대표가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지도에 빨간 선을 그어가며 설명했어요. 우리는 완충을 가르쳤지만 역사에는 축이 남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드 박사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둘씩 각국 대표들이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중국 대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아시아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한국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완충이 아니라 축으로 말입니다. 일본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그 말과 함께 화상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2년 전의 냉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축은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이 스스로를 증명한 것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 글로벌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균형을 유지하는 마지막 기어였다. 저는 한강난간에 기대서며 생각했어요. 세계가 멈추자 비로소 중심이 드러났던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항구를 보고 싶었거든요. 부산항은 여전히 바빴어요.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항만공사 직원분과 대화를 나눴어요. 요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쁘죠. 다른 항구들이 막히니까 여기로 다 몰리거든요. 직원분의 대답이었어요. 한국이 대안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왜 여기만 정상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직원분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가 준비를 잘해뒀거든요. 백업 시스템도 탄탄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준비를 잘해서 버텨낸 거였어요. 저녁에 서울로 돌아와서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세계가 멈추자 비로소 중심이 드러났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마치 지구의 심장박동 같았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뛰고 있는 심장 말입니다. 휴대폰에 여러 나라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진실이 알려지는 거였거든요. 진실은 데이터보다 오래 산다. 저는 연구 노트 마지막 줄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현실이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강물이 세계의 중심을 지나고 있다는 걸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다. 인류 문명의 좌표다.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의미를 가진 나라라는 걸 세계가 인정한 순간이었거든요. 이 작은 반도에서 인류의 균형이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가방 속에는 단 하나의 물건만 들어있었어요. 새로운 지도였습니다. 한국이 중심에 있는 지도 말이죠. 나는 진실의 시작점으로 돌아왔다. 입국장을 나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3년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에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들, 도로들,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모든 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과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자들의 얼굴이었다.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태연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승리자의 여유로 보였거든요. 다음 날 한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강은 국토의 맥박이었다. 벤치에 앉아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강이 단순한 강이 아니라 나라의 생명선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주말에 반도체 공장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기흥 공장이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고 들어간 공장 내부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세계의 절반이 만들어지는군요. 안내해주신 엔지니어분께 말씀드렸더니 자랑스럽게 대답하시더군요. 네,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산업이 무기가 되고 무기가 보호가 된다는 걸 말입니다. 다음 주에는 울산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에서 배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 밀려왔어요. 기술이 무기였고 정신이 방패였다. 크레인들이 움직이며 배를 조립하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조선소 베테랑 용접공 아저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기서 몇 년이나 일하셨어요? 30년 넘었지.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더니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럼 우리가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다니는 걸. 그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세계를 연결하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서울로 돌아와서 국방과학연구소도 방문했습니다. 첨단 방산 기술들을 보니 놀라웠어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싶었거든요. 한국은 전쟁의 끝이 아니라 문명의 새 출발점이었다. 연구소를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방어를 위한 기술이 발전의 동력이 됐던 거였어요. 이 땅의 방어는 땅이 아니라 정신에서 시작됐다. 저녁에 명동거리를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진짜 한국의 힘을 봤거든요.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연구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3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한반도는 세계의 균형을 지탱하는 축이자 인간의 존엄을 증명하는 마지막 방패다. 저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한국이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말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땅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제야 안다. 이곳은 문명의 허리였다. 한국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어요. 그 자체가 중심이었습니다. 지구는 돌고 축은 한국에 있다.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적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긴 여정이 끝났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 말입니다. 한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반도에서 저는 인류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나는 한때 이 땅을 단지 분단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균열은 세계를 지탱하는 축이었어요. 산은 여전히 서 있고 강은 흐르고 사람들은 웃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반도에서 나는 인류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의 조각을 발견했을 뿐이고 이제 세상이 그 조각들을 맞춰 나갈 겁니다. 한강 다리 위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나라는 살아있는 역사다.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이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이었죠.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 바람은 태백산맥을 타고 왔고 한강을 어루만지며 왔고 황해를 가로질러 왔을 겁니다. 100년 전에도 이 바람이 불었고 100년 후에도 불 겁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눈을 떠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반도가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이 세계에 숨겨진 중심축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다른 숨겨진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고 싶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알렉산더 리드의 한국 발견기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의 일상에 작은 감동과 따뜻함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